네, 이번엔 그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그 원자재 시장하고 그다음에 금 시장하고 뭐 비트코인 시장 이게 그 가장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원유 이제 적당히 횡보세 끌고 금은 좀 약간 하락세로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금융 전문가들도 고민 중인 이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건 사실은 오른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오른 이유가 많은데 그거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코로나 이후에 자그마치 비트코인이 360%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명색이 돈인데 돈의 가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만 보더라도 S&P가 12% 올랐을 때 비트코인은 160% 올랐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개당 가격이 2천만 원을 돌파한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좀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비트코인이 금과 동행을 했습니다. 네. 그 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완전히 탈피를 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최근에 금한테는 좀 악재가 있었어요. 금 선물 시장에 세 차례에 걸쳐서 증거금이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혹은 대체 자산의 일환으로 금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많이 금과 동행했던 비트코인으로 돌아선 요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전망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내년 말에 31만 8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건데요. 대단하게 이 전망세를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금융권에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암호화폐를 바라봤을 적에 저건 사기야라고 극단적인 이런 평가를 내린 그 기관장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88%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비중은 12%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관이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금과 똑같은 자산 가치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금보다 더 향후 가치가 높을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그 자산 운용사들, 세계적인 큰 자산 운용사들, 뭐 블랙록인가, 그 다음에 뭐 피델리티, 뭐 등등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에 최뛰어들었습니다. 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회사,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그 중에 하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생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이거 2013년도에 생긴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신탁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펀드에서 사들인 비트코인 보유량만 지금 52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탁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그 기관 투자자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메이저 은행들도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JP모건 은행이 지난 5월 달에 메이저 은행 최초로 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하고 제미니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 얘기는 은행의 실명 계좌를 통한 개설을 허용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7월 달인가 K뱅크가 똑같이
그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해서 그 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 기업도 가세하기 시작했는데 이 나스닥 상장 기업 중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자사의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게 한 4억 2,500만 달러치 정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산 후에 이 나라 주식 가격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행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인구가 개인의 경우 한 3,200만 명 정도 되는데 상당한 수네요. 예, 굉장히 많은 개인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페이팔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10월 달에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거래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4종류를 딱 찍었어요.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서부터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소식이고 이게 왜 비트코인 가격을 30%나 끌어올렸냐면 우선은 페이퍼를 이용하는 숫자가 전 세계에 걸쳐서 3억 5천만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가맹점만 해도 전 세계에 걸쳐서 2,6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이 군을 가지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면 이를 원하는 통화로 환전해서 전송해주는 이런 결제 방식을 이제 채택한 거예요. 즉, 페이팔이 암호화폐와 실제 화폐를 환전해서 거래 중개를 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이제는 제도금융권이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결제와 거래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로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아, 이 페이팔 이 거래 지원 뉴스가 나오고 30%가 오른 건가요? 10월 달만? 예, 10월 달에 와. 효과가 크네요, 저기. 그 다음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효과인데 즉 차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저금리 기조가 확대되고 재정 확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에서는 이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게다가 조 바이든이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수용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경제팀에는 친암호화폐, 친디지털 화폐 그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우선 이걸 상황을 보면 게리 겐슬러라고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했던 양반이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 은행 및 증권 규제를 검토하는 경제팀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MIT의 사이먼 존슨 교수도 합류했고, 그 다음에 리브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던 조지타운 대학의 크리스 브루머 교수도 경제팀에 지금 합류해 있고, 청문회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규제의 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메의사 바라다란 교수도 경제팀에 합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달러 개념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콜롬비아 대 교수의 레브 맨한튼 교수도 포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 바이든 경제팀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즉 이 얘기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대에는 이게 디지털 화폐가 개막이 되면서 암호화폐도 득세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차기 정부에서 이제 부자 증세를 하면서 법인세를 7% 인상하고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23.8%에서 39.6%로 지금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거든요. 즉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주식의 자금의 일부가 지금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또 악재인 이유는 여태까지 미국 증시를 받쳐줬던 큰 힘의 하나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법인세를 깎아주는 통에 그 깎아준 잉여 현금으로 사실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회사의 주식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시중의 물량을 줄이면서 가치를 부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법인세가 오르고 이렇게 주식시장의 양도세가 오르면 이제는 자사주 매입 열기가 확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네. 오히려 그 대신 지금 다른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를 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서 쟁겨 놓으려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금 브룩스 통화 감독총장으로 임명된 저 사람이 굉장히 친 암호화폐 인사예요. 네. 저 양반이 사실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그 대표를 지냈던 사람인데 그 통화감독총장으로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 양반이 들어와서 좀 획기적으로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그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에 독일이 은행의 가상자산 보관 산업,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을 했어요. 즉 은행이 암호화폐를 맡아서 보관해주는 이런 사업, 그러니까 마치 현금을 예금으로 받아서 보관해 주듯이 그런 사업을 허용하자 미국에서도 하반기 들어서 이거를 같이 허용을 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브룩스 통화감독총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걸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특별 허가제, 곧 은행 라이센스를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발급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크라켄 거래소가 주정부로부터, 와이오밍 주정부로부터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10월 달에는 페이펄이 이 가상자산 매매 사업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빠른 어떤 액션이 나왔는데 DBS 은행이 별도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겸할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이 둘 사이의 칸막이를 이제는 치우는 형태로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크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상황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비트코인 투자세도 이제 급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화폐 계획하고도 연결이 돼서 국권이 새로운 신권인 그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숨어 있는 지하 자금이 양성화도 많이 되겠지만 양성화도 되지 못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이제 다른 상품들을 사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지폐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지하 자금은 그대로 숨어 있을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CBDC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암호화폐 규모도 같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지금은 지하자원 규모가 실제 GDP의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디지털 화폐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간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10 정도는 같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커지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패권적지를 추구하는 달러나 지금 중국이나 미국 등 이런 패권적 국가들이 그 CBDC를 발행하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 통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세계 화폐는 아닌 거죠. 그런데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게 세계 화폐예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은 쓸 수 있는 화폐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거는 아마 중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지난 5월 달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았어요.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공급이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즉, 저거는 수요에 비해서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CBDC를 준비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 그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네. 그게 현금화되지 못하고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그 채굴 프로의 74%가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지 못해서 지금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는 이 가격이 이틀에 이제 치솟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디파이 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년 사이에 26배 정도 커졌어요. 근데 디파이, 즉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예금이나 대출을 하려면은 이때 중간에 매개체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굉장히 큰 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이게 2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살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개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디파이 시장, 요거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게 어떤 시장이길래 26배나 컸는지. 우선 디파이라는 건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이렇게 지갑에 넣어놓거나 어디 거래소에 집어넣어줘도 여기에 이자가 붙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디파이라는 거는 그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존에 예금해 놨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돈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혀 이자가 붙지 않았던 것에 이제는 이자가 붙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그 혁신 상품이 생긴 거죠.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 암호화폐를 담보로 집어넣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서 다른 또 투자 상품에 그거를 활용해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예금 측면에서도 수익을 보고 그거를 대출해 가는 사람 측면에서도 수익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이런 효과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기존 암호화폐를 구매한다거나 이러한 그 플로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소 자체 내에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그런 예, 예. 거래소들만 가능하겠네요. 예, 그런 예. 거래소 내에서만. 네네. 네, 그러한 거래소들이 총 모인 시장을 이제 디파이 시장이라고 하고, 예.
그 숫자가 그렇게 뭐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지난 1년간 26배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게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실 뭐 거래소,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한국은 규제 때문에 많이 위축됐지만 아주 크게 성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래소의 형태는 이런 디파이 시장 형태를 띤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아니, 그게 거래소 단위라기보다는 그 암호화폐 단위로 그 디파이 시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디파이 사업을 하겠다. 우리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러면 이 암호화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신력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들어서서 이거는 가격 변동이 큰 놈이니까 그 중간에 이 매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암호화폐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쪽에 꽤 유명한 친구인데 그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 싼 거다 사라 이렇게 막 그랬는데 무시했거든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치솟다 올라갔을 적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생기자마자 이게 반 토막 넘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치솟았다가 한번 큰 코를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마냥 치솟아 올라가는 것도 조심해라라는 의미가 있고 손정희 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2개월 내에 대폭락을 맞을 거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원래 이분이 100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인가 그때 매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양반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너무 치솟는 거는 이건 위험한 거다. 앞으로 2개월 내에 대폭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 근데 또 이 얘기에 대한 또 반론도 많습니다. 즉 그 얘기는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 즉 제도금융권들이 진입했기 때문에 옛날 암호화폐만의 그런 생태계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때는 선물 시장이 처음으로 개장되고 나서 쇼bet 등을 통해서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이미 선물 시장이 상존하고 있고 언제든지 쇼배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폭락했던 거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지금이 화폐 역사에서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서 있다, 라는 상황을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예전에는 금본위제가, 즉, 금이 세계 화폐였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세계 화폐였을 적에는 그래도 비교적 세계 경기가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1972년에 금과의 고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권위에 의존해서 이제 신용화폐가 된 거예요. 즉, 신용화폐가 되고 난 다음에는 통화 팽창에 의해서, 통화 교란에 의해서 경제위기가 자주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통화가 팽창되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즉, 현재 금융자본주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게 이제 노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예견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이 옛날부터 세계화폐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효시라고 생각하는 케인즈도 영국 대표로 브레튼 우즈 회의에 참가해서 앞으로 세계화폐로 가야 된다. 각국이 자기 돈을 쓰더라도 무역 정산만큼은
세계화폐로 정산을 하자. 그래야지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이 3태 대전으로 비약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때는 미국의 거부로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후에도 세계화폐나 화폐의 탈국화라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하이에크가 화폐의 탈국화라는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맡겨서 이러한 그 화폐 불안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할 것 없이 민간을 주체로 한 자유경쟁 상태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는 밀턴 프리드만에 와서도 밀턴 프리드만도 지금의 어떤 디지털 화폐를 그 양반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화폐가 그쪽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조셉 슌페터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막아낼 수 없다. 결국은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나 통화 교란이 어떤 자본주의의 성숙의 한계를 가져올 거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로 붕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성공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은 사실은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지내고 은행장도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실물 경험이 풍부한 학자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의 결과가 지금 보면은 사실은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 이론의 어떤 일부의 전격 채택은 자본주의가 이제는 그 하부 구조, 즉 저소득층을 껴안는 그러한 사회주의 성향으로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떤 화폐 시장, 통화 시장이 큰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승했으니까 더 오를 것이다. 이거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이 자체, 달러 가치가 이 실물 통화들이 자꾸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 이게 지금 뭔가 앞으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예. 중요한 하나의 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저도 사실 우리 2년 전만, 사실 2년 전이 아니죠. 작년 초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이러한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뭐 금융계 인사들도 전부 그냥 당연히 상수로 인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저부터도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거 예전에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상의. 근데 저도 지금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 보면은 많이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구나. 예. 예, 교수님 말씀처럼. 네, 오늘 이렇게 또 환율부터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화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예, 뭔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는 그 길목에 들어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좀 더 곱씹어 보고 한 몇 번 더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주신 홍익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